국물 없는 기자회로 여러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하실 두 분입니다. 먼저 정상근 기자,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지난주 수술은 잘 되셨고 지난주에 제가 수술했던가요? 지난주에 복귀를 했죠. 왔었나? 아, 죄송합니다. 예. 지지난주. 네, 예, 지지난주였군요. 그, 지지난주였나? 네. 코로나는 다 극복하셨고. 그러나 그렇습니다. 예, 네. 예, 알겠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정말 코로나. 벌써 봄이 왔습니다. 네, 봄이 네. 왔어요. 어떻게 그 셋째는 응? 언제 나옵니까? 셋째, 예, 2013년에 나왔습니다 이미. 벌써. 축하해 주세요 좀. 예.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그래요. 2013년에 나와가지고 초등학교 2학년입니다. 네, 네. 아이고 벌써. 세월 참 빠릅니다. 네, 예. 그러네요. 정말 그 코딱지만한 것들이 그냥 다 커가지고 예, 뭐 중학교 큰 애는 벌써 중학교 2학년이고 산이가 벌써? 그럼 오. 우리 저 딸은 초등학교 5학년이 됐지. 아이고, 예, 네. 예, 정말 세월이 참 유수와도 같이 흐릅니다. 지금부터 이제 산이는 한 5년 뒤에는 대학생이 됩니다. 청년이구만 그러네요. 지금 그런데 청년. 이제 잠깐 다음 정부에서 대학생이 되는군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좀 자세히 따져 보니까 성적을 모처럼 처음 알았습니다. 성적을. 네. 네. 대학 갈 시력이 못 될 것 같아 지금 보니까. 예, 아무리 저출산 고령화 사회라도 네네. 이거 학령 인구가 많이 줄어들어도 우리 산이가 대학을 갈 수 있을까? 걔도 뭔가 잘하는 주특기가 있지 않을까요? 아유 그럼요. 공 빼고 다 잘해요. 대단한 겁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대단한 네. 겁니다. 예. 성대모사도 잘하고 네. 이건 못하는 게 없습니다 진짜. 음. 예. 자 세월은 참 유수와도 같이 흐르고 우리가 방송 시작한 지 벌써 8년 전이잖아요. 네네. 그때가 이제 박근혜 당선되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절망의 늪에서 뭔가 헤어나오기 위해서 국민 TV를 만들었고 그러면서 이제 시작했던 방송이 미디어 토크 아니었습니까? 네네. 그렇죠. 그때만 해도 김재철이 MBC 사장 할 때였는데 아마 김재철이 정권 초에 아웃됐나 그랬을 거예요. 맞아요. 그 뒤부터 이제 김재철 씨는 뮤지컬 사업을 벌였고 네네. 제이와 함께 했었고 이번에 또 뮤지컬 박정희로 김세희 쪽에 가로세로 연구소하고 손잡았다가 파토가 났어요. 거기 뭐 난리 났던데요, 둘이 진짜. 전쟁하던데 왜 그럽니까? 어마어마하게 수익이 생기니까 아하. 좀 딴 마음을 먹었던 것 같아. 음. 이건 김재철 얘기고 김세희 얘기는 김재철은 쓰레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예. 아니 한때 두 사람 동지 아니었습니까? 동지였지. 네. 그래서 뭐 그때 언론노조 MBC 본부에서 김재철하고 그 제이 정명자 씨 둘의 좀 수상한 관계를 들켰을 때는 이건 개소리다. 좌파들이 하는 마타도어다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까 그게 맞다는 거야. 이제 김세희 기자가 직접 얘기한 거예요. 그런 비슷하게 얘기했어요. 예, 네. 그래 아이고. 정말 그러면서 제가 또 느낌이 왔습니다. 사실 돈이 말이죠. 우리 셋이 뭔가 사업을 벌여. 근데 1억 들어오고 2억 들어오면은 서로 좋지. 근데 10억이 넘어가는 순간부터 사람이 눈깔이 뒤집힙니다. 제가 봤어요. 우린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 돈 모을 일은 뭐 하지 아니 못할 것 왜냐면 같은데. 셋이서 사업을 안 할 것 같아. 하지만 저는 오늘 광고에 눈이 뒤집혀 버렸습니다. 광고에. 그래요, 여러분. 아이고 세상에. 아이고. 근데 먹는 걸로 눈 뒤집히는 건 좋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참치회를 여러분들께 소개합니다. 어디에 참치회? 얌 테이블. 얌테이블입니다, 얌테이블. 여러분. 아이고, 네. 여러분 참치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근데 동원 참치가 아니라 얌테이블 참치입니다. 네네. 예. 동원 참치 어떻게 만드는 줄 아세요? 동원 그 참치요. 통조림에 나올 때 네. 어떻게 나오는지 아시냐고?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모르시지? 네. 다랑어 있죠? 큰 참치 말고 다랑어를 네. 이렇게 집어넣어. 그냥 찬압 같은 데 집어넣고 오. 그리고 상당 시간 동안 쪄요. 그래서 딱 꺼내면은 생선이 완전히 쪄 있을 상태 아니겠어요? 네. 네. 그때부터 이제 수작업에 들어가는데 거기서 가시들, 잔가시 그리고 뭐 척추 네. 다 발라냅니다. 한 서너 번 과정을 거쳐서 발라내더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집어넣으면은 거기다가 이제 면실류 같은 걸 넣어가지고 통조림에 포장해서 세상에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 참치와는 다른 참치. 진짜 요거, 참치. 네, 이거는 네. 이제 생참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얌테이블 최고급 참치 회 세트 여러분들께 소개합니다. 참치 좋아하시는 분들께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얌테이블 최고급 참치회는 참치 어획량 가운데 1%도 안 되는 참다랑. 참다랑. 이 혼마구로라고. 네, 일본에서는 되게 귀한 고급이죠. 그렇지.
혼막으로 잡히는 곳에서 조금만 떨어지면은 혼막 금천이라고. 아 구로 다음에 금천. 네, 네. 그 밑에 뭐 혼마 그 안양 뭐 위에는 이렇게. 혼마 영등포라고. 아이 죄송합니다. 예. 네. 요즘 아재 개그에 아, 요즘 제가 우울증이 혼마하다가 와가지고 혼나 그러다. 우울증이 와가지고 모든 웃음으로 승화시키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네네. 예. 자 그래요. 혹시 그 혼막으로 이래가지고 일본산 아니냐 물으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얌테이블의 최고급 참치 회 세트는 북방 참다랑어. 오. 아 일본 쪽이 아닙니다. 북방 참다랑어. 그래서 네네. 잡았고요. 원산지가 이탈리아입니다. 아 이게 뭐 일본하고 뭐 다소 우리 멀리- 섞일 일이 없는 멀리 그런 떨어진. 동네입니다. 예. 네. 철벽 냉동 포장되기 때문에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얌테이블 참치회는 품질뿐 아니라 포장까지도 완벽합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이미 저렴한 가격이지만 김용민닷컴에서 압도적 최저가 행사를 진행하는데 특히 참치 5종 세트와 3종 모든 팩을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5종 세트의 경우 600g, 네네. 4월 12일까지 정상가 76,900원에 팔았던 것을 김용민닷컴에서 69,900원에 어허. 모십니다. 600g 한근이야 한근. 네네네네. 요거를 한 7,000원? 그렇죠. 그 네. 정도. 7,000원 한 정도 7,000원. 싸게. 예. 76,900원에서 김용민닷컴에서는 69,900원. 한 9% 추가 할인이 되는 건데요. 네네. 자, 3종 모든 팩은 200개 한정 수량 정상가 24,900원에서 김용민닷컴 19,900원. 아유 오. 세상에 20% 추가 할인이 된 것입니다. 파격 할인 행사를 진행합니다. 아무래도 빠른 품절이 예상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네요. 야, 네. 참치 환장한 인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 5월 가정의 달 가족을 위한 풍성한 식탁을 위해 지금 바로 김용민닷컴에서 얌테이블 최고급 참치회를 주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이 그래 먹어야지. 네. 아유, 아이고 이게 지금 3종인가 보죠? 아유 그렇습니다. 아유, 어우, 야. 야 이거 보니까 무슨 삼겹살, 로스구이 같은. 아, 어떤 분이 이거 음. 보시면서 음. 고기라고 그만큼 이제 그렇지. 소고기처럼. 예. 이게 말이죠. 사실 뭐 참치는 비린내가 전혀 안 나요. 게다가 또 기름이 져가지고 아유 먹기 너무 좋습니다, 진짜. 아 이게 3종 세트인가 보죠? 이게 5종인가요? 아 3종인가요? 아유 오. 사르르 녹네, 사르르 녹아. 음. 야. 아 부드럽습니다. 아유. 네. 이건 술을 뭘로 먹어야 됩니까? 요거는 뭐 소주 아니면 소주로? 뭐, 네. 저는 이런 거 먹을 땐 청아를 먹습니다. 청아. 네. 네. 정확 그 무슨 백세주인가? 백세주. 백세주도 음. 좋겠네요. 아 백세주도 아주 맛있어요. 아, 뭐 어쩌다 한번 먹어봤는데 음. 아유 맛있습니다. 정말 육즙도 그냥 제가 진짜 참치회를 좋아하거든요. 아 이게 냉동에서 꺼낸 지가 좀 된 것 같은데 그래도 뭐 시원해가지고 탱탱하고 막 그러네요. 여러분 진짜 참치회. 내가 참치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지난주 화요일에 말이죠. 네. 미르미디어 가가지고 네. 방송을 해야 되는데 8시 한 반쯤 도착했어요. 네. 갑자기 참치가 확 당기는 거야. 오. 아니 뜬금없이 갑자기 참치가 확 당기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이제 네. 상암동 그 골목길로 가가지고 35,000원짜리 그걸 먹었네. 세상에 오. 비싼 거를. 아 근데 그렇게 참치집에 가서요? 네? 참치집에 가서요? 참치집 가서 술도 없이. 술도 없이 음. 내가 무슨 술을 먹어? 막 그러니까 요즘은. 안 드시잖아요. 네, 막 요즘은 안 먹습니다. 나는 음. 콜라 하나 시키고. 음. 아유 정말. 어우, 진짜 맛있다 음. 이거. 아 진짜 신선하네요. 네. 와 여러분 이거 진짜 이 세트가 죽기 전에 이건 한번 맛보고 죽어야 돼. 정말. 음. 아유. 아이고. 이게 생각보다 양이 적지 않거든요. 근데 이 3종 세트가 지금 2만 원도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아 요거 이게 딱 하나 딱 시켜가지고 이제 혼술할 때 3종 세트 딱 뜯어서 먹으면 진짜. 네. 혼술 그렇지. 네. 뭐 혼술 시장이 어마어마합니다 보니까. 네, 완전 고급지네요 이거. 요즘 어디 나가질 못하니까 그렇지. 진짜 혼술 드시는 분들 많아요. 윤석열 안에 진짜- 총장 같은 분이 이런 걸 좋아하시겠네. 윤석열 총장. 혼술하실 때. 지금 뭐 정치 행보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음. 집에 있는 시간이 많을 텐데, 자 우리 윤 총장님께도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네. 우리 아니 그 구수한 윤석열이라고 해서 음.
그 책 제목이 구수한 인생이라는 거. 책 제목이 그거예요. 네. 정말 사람이 사귀고 보면은 참 구수한 맛이 있다. 인간미가 있는가 보다 했더니 그 구수가 아니더만. 아 아웃도어 떨어졌다고. 음. 아 근데 이번에 음. 주말에 저도 서점을 좀 나가서 쭉 봤는데 음. 흔히 말하는 그 매대에 네. 주요 책으로 막 몇 권씩을 갖다 놨더라고. 책이 한 너댓 권 나왔어요 지금. 우리 보수 형님들이 돈이 많아요. 음.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조국 흑서 조국 흑서. 그것도 네. 그 조국 백서를 압도했잖아. 네. 그리고 돈이 많으니까 그 책 읽겠어? 어마어마하게 중고 시장에 나올 겁니다. 제가 그때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안철수의 생각 처음에 나왔을 때 사서 읽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사 갈 때 그거를 중고 거기에 팔려고 조회를 했는데 받지 않는 하찮은 책 아, 너무 많이 하도 많이 나왔어. 받지 않는 책으로 딱 해놨어요. 와 진짜 그 책은 깨끗하게 봤거든. 네. 사회심리학자 내가 굉장히 용하다고 보는 분인데 사회심리학자 김태형 선생이 그런 말을 했어요. 통상은 안철수를 두고 통상은 자기가 이걸 하기 위해 대통령이 될 것이다 이러는데 이 사람은 대통령을 하기 위해 이걸 할 것이다. 순서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네. 국민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그 양반이 대통령 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아 정말 아 너무 부드럽네요 참치. 부드럽고 고소하고. 진짜 이게 육고기 같아. 육고기 같아. 모양도 아주 이쁘고 보세요. 네. 이거 완전히 응? 그래서 저거 같잖아. 소고기 같네요 진짜. 소고기 같아. 아 훌륭합니다. 벌써 다 드셨어? 네. 야, 아, 제가 참치회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음, 훌륭한 참치회입니다. 네. 네. 정말로 훌륭한. 역시 얌테이블입니다. 네.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는 얌테이블. 이게 우리라고 특별히 맛있게 주는 게 아니잖아요. 다 똑같이 배달하는 거 아니야 이게? 그냥 여기서 꺼낸 거잖아요, 그죠? 음. 어우 여러분 맛있어. 세상에 이거 항정살 같네. 항정살. 항정살. 비슷하네요. 아 너무 좋아요. 오늘이 세계 언론 자유의 날이라면서 아 그런가요? 몰랐어요. 뭐 때문에 이 날이 그래? 오늘 세계 언론 자유의 날이에. 금시초문이지? 이런 날 언론인들이 좀 쉬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원래 신문의 날, 방송의 날은 각자 맞게 쉬거든요. 세계 언론 자유의 날에 음. 쉬면 안 됩니다. 왜요? 세계 언론 자유의 날 쉴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만 쉬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놈들 오늘 좀 쉬라고. 뉴스를 안 봤으면 좋겠어요. 언론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날. 우리 사회가 언론이 공해가 됐어, 공해가. 아, 훌륭합니다. 돌진하라! 면역성을 지켜라! 장이 필요하시야 합니다. 야, 홍삼수 먹으라고 했잖아. 아직도 안 먹었어? 고박사 홍삼순 58,000원? 이 좋은 걸 누가 만들었을까? 나야. 요즘 GS 리테일에 광고 때문에 네. 와, 뭐 그냥 남성들 많이 모이는 사이트 난리가 났습니다. 예. 아 그 손 그 이거요? 뭐예요? 그 메갈리아 표시. 약간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은 이 표시가 뭐냐면은 너희들의 성기가 이 정도 크기 아니냐라면서 남성들을 비하할 목적으로 이 표시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거는 굉장히 경멸하는 남혐 저거지. 이제 뭐 여성을 또 혐오하는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반발 심리, 어떤 미러링 그 차원에서 이게 나온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 미러링이 도대체 무슨 효과가 있냐 이거야. 또 다른 증오와 또 다른 어떤 반대를 부르는데 아 참 젠더 평화가 너무 아쉽고요. 이렇게 자꾸 이렇게 남녀를 갈라가지고 말이죠. 그런 식으로 해서 자기들의 어떤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이런 모든 시도들은 이제 중단돼야 합니다. 우리 사회가 평화로 가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오늘 응? 왜? 아니 갑자기 뭔가 꺼내려고 지금 아 그래. 주섬주섬. 평화나무 회원 가입서입니다.
평화를 위해서. 농담이에요. 농담. 네. 아니, 정말 좀 빨리 이런 젠더 간의 갈등 없이 모두가 행복하고 서로 사랑하고 그런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자 오늘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마스크를 또 쓰셨나요? 저도 써야지. 예. 자 우리 민동기 기자님부터. 네. 네. 오늘은 음, 다음 주에 음. 김의겸 의원이 나오지 아 그렇죠. 않습니까? 김의겸 의원 나오십니다. 예, 김의겸 의원이 나오는데 음, 나오시기 전에 음, 지금 언론계에서는 음, 포털 개혁 문제가 지금 이게 공론화가 지금 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국물 없는 기자회에서도 이 포털 문제를 한번 그냥 제대로 한번 다뤄봅시다. 왜냐하면 이게 진짜 현실성이 있는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제가 몇몇 기자들하고 얘기를 나눠본 결과 저와는 좀 의견이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현실성은 좀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꽤 돼요. 김의겸 의원이 얘기한 공공 포털? 열린 뉴스 네네. 포털이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음. 이게 공공 포털 형식인데 예. 김의겸 의원이 제안한 열린 뉴스 포털이라는 거하고 음. 그다음에 미디어 바우처 제도하고 음. 포털의 어떤 그 검색 기능만 하는 이런 방안 등등에 대해서 구글처럼. 예, 예. 이런 방안들이 실제로 정말로 현실성이 없는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솔직하게 한번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일단 다음 주에 김의겸 의원이 나왔을 때 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좀 들어봤으면 일단 좋겠는데 대단히 죄송하지만 김의겸 의원이 제안한 이 열린 뉴스 포털 있지 않습니까? 네. 공연 온라인 플랫폼이 필요하다. 음. 이거는 솔직히 좀 반신반의합니다. 저는. 아 왜요? 왜냐하면 예. 지금 다음이라든가 네이버에 이 뉴스가 배치가 되고 거기서 많은 뉴스를 소비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인위적으로 형성이 된 게 아니고요. 뭐 언론 책임도 크긴 합니다만 흔히 말하는 저널리즘의 어떤 유통 경로가 그쪽으로 형성이 돼 있거든요. 근데 뉴스를 소비하는 유통 경로를 바꾸는 게 이걸 인위적으로 바꾸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 포털을 만드는데 엄청난 돈이 들고요. 네. 그걸 유지하는 데는 더 엄청난 돈이 듭니다. 유지하는데 왜 비용이 많이 들까요? 아 전재료 이런 거. 네, 그리고 변호사에다 서버 주는 거에서. 관리해 등등 해가지고요. 굉장히 돈이 많이 들거든요. 그런 점들을 감안했을 때 수신료와 같은 그런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도 있어요. 왜냐하면 다음이라든가 네이버와 비교했을 때 페이지뷰라든가 이런 어떤 접속 빈도수가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지거나 이런 경우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굳이 많은 뉴스 소비자들이 찾지도 않는데 왜 이거를 공영적 형태로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인가? 그러니까 반론을 펴시는 분들도 있겠죠. 아니 만들면은 난 거기 가서 볼 거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과연 지금 다음이라든가 네이버와 컨텐츠 제휴를 맺고 있는 상당수 기성 언론들이 공영적 어떤 플랫폼을 만든다라고 해서 그쪽으로 갈 것인가? 이건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러면 공영적 플랫폼을 만들었을 때 거기에 뉴스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언론사들이 얼마나 될 것인가? 이런 등등 현실적인 문제 등을 감안했을 때 인풋 대비 아웃풋이 제가 봤을 때는 잘 안 잡혀요. 이렇게. 그 공공 자금으로 하자는 거죠. 세금으로 하자는 얘기지. 그래서 사실 근데 이 포털을 들어갔을 때 좀 이용 형태를 좀 분석을 해보면 뉴스를 보기 위해서 포털을 들어가는 비중이 뭐 우리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크진 않아요, 사실. 네. 예, 그러니까 포털에서 이제 검색을 하거나 혹은 카페를 이용하거나 혹은 블로그 같은 SNS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커머스 이제 쇼핑을 하거나 이거를 위해서 들어가는데 그 포털 안에서 이제 뉴스를 제공을 하니까 이 뉴스 그렇죠. 소비로 이어지는 형태가 상당수 많고 네. 이 뉴스 소비만을 위해서 이제 포털을 들어가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워낙 뉴스라는 것 자체가 좀 소비금 욕구가 좀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이제 뉴스만 모여져 있는 포털을 만든다고 해서 거기에 얼마나 이제 사람들이 가겠는가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긴 하죠. 김용민 PD는 어떻게 봅니까? 저는 현실성 문제. 그 사실 포털에서 뉴스만 소비합니다. 제가 그런 네. 사람이에요. 아. 왜냐면은 네. 딴 거는 손이 안 가더라고. 언제부터 그랬냐면은 네. 이명박 정권 때 있죠. 이메일을 털기 시작하면서부터 네. 또 블로그나 카페에 올린 글 또 마음에 안 들면 다 그냥 뭐 블라인드 처리하고 아 그때 그랬어요 야, 진짜로. 여기는 네, 오래 있을 네. 때가 못 되는구나 해가지고 그냥 나와 버렸어요. 그래서 네. 하고 있는 건 유일하게 이제 이메일도 아주 안 쓰는 건 아닌데 이메일에다가 뉴스나
뉴스만 봅니다. 네. 모든 뉴스가 다 모여 있으니까 네. 또 검색도 쉽고 네. 그래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글쎄요 뉴스만을 위한 포털 사이트를 따로 만든다? 그 포털이라고 하지 않고 뉴스를 한 번에 와서 볼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뉴스 소비하기 위해 올 수는 있지 않겠는가. 그러나 대개는 이제 다른 여러 쇼핑이라든지 뭐 혹은 과거에는 지식인이 굉장히 잘 먹혔는데 요즘은 네.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메일이라든지 블로그라든지 이거 쏠쏠해요. 네. 그런 여러 다른 그 부가 서비스들을 이용하다가 이제 뉴스를 보게 되는 거거든. 네네. 근데 이제 뉴스 사이트만으로 그 포털을 만든다? 저는 좀 뭐랄까 상당히 좀 회의적이지 않나. 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1조, 2조 갖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뉴스 사이트만 따로 만든다면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뭐 메일이나 블로그나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한다고 치면은 이게 뭐 10조, 100조도 훌쩍 넘을 수도 있겠다. 당장 서버 있잖아요. 서버 있는 줄 아세요? 어마어마하게 듭니다. 네이버 서버, 다음 서버. 다음 서버는 저 한라산 중턱에 있어요. 네. 네이버는 저기 춘천. 춘천, 예, 강원도에 춘천 있어요. 쪽에 대룡산이라고. 계룡산이 아니라 대룡산이라고 거기 있어요. 네, 왜냐면 거기는 에어컨 비용을 최소화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바람이 불어가지고 항상 기온이 낮은 그런 곳에다가 이제 주로 앞으로 뭐 남북 간의 화해협력이 이루어지게 된다면은 개마고원 쪽에다가 세워도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 그 인력 또 그 인프라를 유지하는 비용이 어마어마할 거예요. 네네. 물론 이제 김의겸 의원이 이거는 이제 음. 일종의 제안이잖아요. 제안이기 때문에 논의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디테일을 논의를 해야겠지만 김의겸 의원이 흔히 말해서 이 열린뉴스 포털에 대한 유인책을 제시하기는 했습니다. 어떤 거예요? 이를테면 미디어 바우처 제도를 음. 이 공공포털하고 연계시키는 방안이에요. 아 김승원 의원이 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발의했던 네. 일단 미디어 바우처는 정부가 만 18세 이상 성인에게 매년 한 2만 원을 제공을 해서 음. 후원하고 싶은 언론사와 기자에게 후원하는 그런 취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김의겸 의원이 제안한 거는 흔히 말하는 공공포털에 로그인을 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 로그인한 사람들에게 바우처를 주자. 그리고 아, 그 바우처로 후원하게끔 하면은 충분히 유인책이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계시는데 저는 하나의 아이디어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야 그걸로 과연 그게 유인책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아이디어는 좋지만 그것으로 이 유저들을 끌어모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약간 반신반의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범정부 차원에서 이런 뉴스 사이트를 만든다. 다만 네. 대문 편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떤 공신력 있는 기관 이런 곳에다가 맡긴다든지 공신력 있는 인사들이 운영할 수 있게끔 맡긴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또 알고리즘도 아주 투명하게 운영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맡긴다면은 연계할 거 많다고 봅니다. 당장 뭐 정부 사이트하고 연결해 가지고 주민등록등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기서 발급받을 수 있도록 그렇죠. 공공 서비스를 그런 식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한다면은 뭐 저는 머리만 굴리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공영 쇼핑 통해서 좀 저렴하게 그렇지. 네, 커머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공영 홈쇼핑 방송 있잖아요. 그걸 여기에 있어요. 연계시킨다든지 네. 정부의 모든 말하자면은 인프라를 다 여기다 엮어가지고 전에 그 박영선 장관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할 때 한국형 유튜브를 만든다고 그랬는데 네. 그럼 뭐 동영상 올리는 사이트 같은 것도 만들고 유튜브를 따라갈 수 있겠느냐? 유튜브에 지금 스트레스 받은 사람들이 꽤 있거든요. 왜냐하면 워낙 규제도 많고 뭐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제재를 당하고 그런 일들이 많은데 네. 한번 키워보자고 이거죠. 그래서 우리의 어떤 정부의 인프라와 여러 가지 또 컨텐츠를 갖고 공공 포털을 만들 수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게 제 생각. 그러니까 저의 문제 의식은 이거예요. 음. 저는 가급적 뉴스 소비를 포털 중심으로 하는 데 있어서 여러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뉴스 소비의 행태를 근본적으로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꾸려면은 포털에서 뉴스를 소비하는 그런 권한, 지금 행태 있지 않습니까? 이걸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공영 포털 같은 경우에는 취지는 좋은데 포털의 문제점을 또 다른 공영 포털로 세워가지고 그걸 소비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차라리 포털에서 아웃링크 제도를 한다든가 언론사의 사이트를 바로 연결하는 그냥 검색만 하자는 거죠. 검색만 하자는 그런 방식으로 한다든가 저는 논란의 그러면은 하던 서비스를 못하게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쉽지 않을 텐데. 저는 검찰 마- 개혁도 못하는 판에 하는 게 가능할까? 저는 그래서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면은 알고리즘 방식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를 좀 많이 알고리즘에 따른 여러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음, 차라리 음, 예전에 그 기억나세요? 미디어 다음이 블로그로 한참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호응을 받았을 때 네. 차라리 뉴스 편집자를 둬라 그러면은 그래서 정확하게 뉴스 편집의 방향이라든가 이런 거를 둬서 거기에 따른 비판과 입장과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충분히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은 차라리 뉴스 다양성은 저는 이명박 정권 시절 초창기 때 2008년도 광우병 파문 불거졌을 때 그때 미디어 다음에 훨씬 더 다양성이 많았다라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차라리 그런 식으로 가든가 어렵다면은 지금은 너무 저는 비겁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계속 욕을 얻어먹고 뭐 편파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 우린 몰라요, 우린 알고리즘이 다요, 우린 몰라요 이렇게 손 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알고리즘이 절대로 공정하지 않거든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뉴스 편집 담당자를 둬서 거기에 따른 배치라든가 이런 거를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비판받겠으면 또 뭐 토론하고 논쟁하고 이런 게 훨씬 좋지 않을까 싶긴 해요. 만약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근데 이런 저의 생각에 동의는 별로 안 하더라고요. 근데 말씀하신 게 사실 뭐 해외에서는 그게 추세로 가는 게 맞긴 해요. 그러니까 페이스북도 따로 이제 뉴스 편집 담당자를 뒀고 네. 이전에는 이제 이용자들이 추천하는 그런 뉴스 막 이렇게 했더니 이른바 이제 뭐 알계정이라고 하죠. 뭐 허위 계정들이 막 좀 장사를 위해서 뭐 허위 가짜 정보를 이제 유통한다거나 그런 일들이 있어서 네. 그 뉴스 유통에 있어서는 페이스북도 담당자를 채용을 했었죠. 그래서 좀 AI 뭐 알고리즘 뭐 그런 뭐랄까 약간 좀 허위 같은 개념 말고 그냥 차라리 그냥 사람이 하는 게 좋고 네. 그리고 저는 지금 포털에서 충분히 뉴스를 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지금 이제 언론에 그 부여되는 여러 가지 제재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른바 이제 언론중재위원회라든지 아니면 어떤 컨텐츠 여기에 대한 이제 책임을 이제 언론사가 뭐 여러 이제 소송을 통해서 물론 대체로 이제 언론사들에게 많이 봐주기 판결이 내려지긴 하지만 근데 좀 그런 책임성이 언론에 부여되는데 포털도 그런 책임을 나눠 갖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언론에서 어떤 허위 조작 정보로 기사를 써서 손해배상이 얼마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포털이 전제를 해서 확산을 시켰다면 그만큼의 이제 배상 판결이 또 같이 나와야 된다라고 네. 보고 어쨌든 뭐 어떤 이제 문제적인 그런 정보에 대해서 제재가 이루어진다면 그것을 게시한 게시자에게도 책임을 주면은 이 포털이 조심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뉴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귀찮은 그런 이제 물건으로 취급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특히 최근 포털에서도 뉴스를 안 보기 시작하는 추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특별히 이제 포털이라서 특별법을 만드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법에다가 뉴스를 다루는 모든 주체들이 다 포함을 시키게 된다면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생각이 들어요. 저는 원래 제 생각을 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는 검색 기능만 허용해야 된다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그 검색에 따른 기사 결과를 아웃링크로 해가지고 언론사 사이트로 연결하게끔 해야 된다라는 주장이거든요. 저는 이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포털을 압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국회가 됐든 정부가 됐든. 근데 만약에 그게 현실성이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게 현실 가능하겠냐? 왜냐하면 언론사들도 전부 반발하고 포털도 뉴스 소비가 적어진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포털 전체 비중에서 차지하는 페이지 뷰가 여전히 적지 않다. 이걸 놓겠냐? 그러니까 언론사 입장에서도 이거는 받아들일 어떤 안도 아니고 포털도 받아들일 수 없는 안이기 때문에 현실 불가능하다. 그렇다고 밀어붙이면은 밀어붙인다고 뭐라고 할 거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좀 이게 가능성이 없다라고 이렇게 반박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니 포털의 문제점이 그렇게 많은데 왜 이걸 추진해 보지도 않고 자꾸 현실 가능성이 없다고 하는지 일단 모르겠고 근데 만약에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100% 수용해서 좋다 이게 그럼 현실 가능성이 없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포털의 어떤 뉴스 소비 행태를 인정을 하고요. 포털을 언론기관으로 일단 인정을 한 다음에 뉴스 배치에 따른 책임을 부여를 해야 돼요. 그러려면은 뉴스 편집진을 알고리즘으로 자꾸 하려고 하지 말고 그리고 뉴스 편집진을 다양한 언론사 출신들과 다양성을 가진 언론인 출신들로 구성을 해가지고 그들 간에 끊임없이 논쟁을 하게 해서 최대한 다양성을 가진 어떤 컨텐츠를 지금과 같은 식으로 할 거면은 전 배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포털은 이도저도 아니에요. 알고리즘이라는 그 이유만으로 인위적으로 우린 배치 안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아웃링크라든가 이런 거는 언론사들이 여러 가지 이해관계 때문에 우린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언론사들이 뭐
단합해가지고 일치단결해가지고 우리는 아웃링크를 하겠다라고 하지 않는 이상 포털 쪽에서 이걸 먼저 들고 나올 리는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아니, 근데 이거는 이제 순서대로 가야 돼요. 첫 번째, 포털이 지금 언론이 아니잖아요. 네. 근데 언론으로서의 그 기능을 한껏 지금 만끽하고 있고 이거 언론으로 바꿔야지. 언론사 신뢰도 조사하면은 음. 네이버 다음이 항상 들어가지 않습니까? 왜 그거 못해? 일단 그거부터 한번 하고요. 그런 다음에 언론으로서 금도를 넘어섰다, 잘못하고 있다, 그러면 관리 감독할 수 있습니다. 그 수단 방법이 없지 않아요. 근데 지금 방치하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리고 지금 뭐 알고리즘 문제도 그렇고 거기 입점할 수 있는 매체들 굉장히 문턱이 높아요. 그것도 이제 이연령, 비연령 그냥 큰 언론사들, 특히 보수 언론사들은 잘 들어가고 진보 언론들은 좀처럼 문틈을 비집고 들어갈 수가 없단 말이죠. 그렇죠. 이번에 그 스트레이트에서 이른바 이제 보수 진보 언론의 편향성이 좀 과도하다. 그래서 보수가 이제 한 40% 되는데 진보 언론 한 3%밖에 안 된다 이렇게 비판하는 보도를 냈잖아요. 근데 보도를 냈는데 이거를 가지고 MBC 시청자위원회 쪽에서 좀 문제 제기가 들어온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뭐 포털 안에서 보수가 뭐 40, 진보가 3 이렇게 볼 거는 아니다라는 게 그분들 주장인데 이게 뭐냐면은 어차피 우리나라에는 보수 언론이 많기 때문에 네이버에는 보수 언론이 많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보수 진보 구분 자체가 네. 스트레이트 제작진이 인위적으로 한 거 아니냐 이런 네. 문제 제기인 거죠. 임의적으로 했다는 점 문제점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로 제기됐던 부분이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뭐 보수 언론, 중도 언론 뭐 이런 언론들이 거의 우리나라의 대부분인데 진보가 요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해서 이게 네이버가 편향됐다라고 말하는 건 좀 근거가 부족하다라고 이제 지적을 하셨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도 좀 반대를 하는 게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매체가 아무래도 좀 진보 언론은 좀 생존이 좀 어렵다 보니까 물론 이제 보수 언론들이 훨씬 많고 그냥 보수 언론을 넘어서 그냥 뭐 자기 생존을 위해서 아무거나 막 하는 언론들이 거의 대부분이긴 하죠. 근데 보수 언론이 뭐 좀 많은 편이긴 하지만 근데 우리나라의 이제 인구 구성이 또 그렇진 않잖아요. 어쨌든 뭐 여론조사를 하거나 뭐 국민들 이념 조사를 하면은 항상 뭐 보수 진보 중도가 3대 3대 4는 나오니까 뭐 그러면은 포털 안에서도 그거에 맞게 안에서 좀 입점해 있는 매체들이 우리나라 인구 구성과 좀 비슷하게 구성을 했어야지 애초에 보수 언론에 딱 편향되게 구성을 해놓고 거기서 나오는 결과들도 보수 언론이 많으니까 보수적인 기사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핑계를 대면은 그거는 포털이 이제 그 책임감을 다하지 못한다. 그리고 저는 그런 것도 의심을 하고 있어요. 알고리즘에 따른 어떤 그런 추천, 많이 본 뉴스라든가 이런 걸 추천한다고 얘기하는데 솔직히 알고리즘도요. 어떻게 배치를 하느냐에 따라서 만약에 이건 그냥 제 개인적인 의심이에요. 네이버나 이런 데서 조중동 기사에 대해서 알고리즘이라든가 이렇게 추천하는 기능에 만약에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더 많이 노출될 수밖에 없어요. 더더군다나 네이버 입장에서는 기사 전체 송구수라든가 이런 것도 감안을 했을 때 모든 언론사에 대해서 알고리즘 편향 없이 가중치 부여 없이 동등하게 한다. 저는 이것도 믿기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뭐 가능하지 않은 얘기죠. 그러니까 그럴 바에는 차라리 그 알고리즘 이거 맡기지 말고 뉴스 편집부 배치해라. 사람에 따라서. 그리고 비판과 토론과 논쟁을 하게끔 해라. 저는 이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여전히 저는 기본적으로 포털을 통해서 뉴스를 소비하는 이 행태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가 여전히 압도적으로 크기 때문에 제 생각은 포털은 검색 기능만 최대한 하도록 허용해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요. 나도 구글식으로 가야 된다 이런 입장이고요. 그래서 검색이 되면은 검색에 맞게 모든 언론들이 다 뜨게 해주는 그런 방식이 좋지 않겠는가. 그렇게 가야지. 이건 뭐 무슨 시장이 이 공공의 영역까지 침투해가지고 소비를 왜곡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거는 바로 잡아야 될 일이고 공공이 해야 할 일이다. 그렇잖아요. 아니 지금 시장이 지멋대로 돌아가면은 이상하게 돌아가면은 공공이 개입하게 돼 있습니다. 공공 배달앱 그게 왜 생겼겠어요? 그 민간 영역인데. 그거 말고도 또 있지 않나? 뭐가 있더라. 포털도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저는 지금 다음이나 네이버는 이거는 우리 사회가 너무 과한 권력을 그들한테 위임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은 뉴스는 못하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고 싶다면 언론으로 해라. 뭐 남의 기사를 갖다 쓰든 뭐 돈 주고 사오든 뭐 그건 알아서 하고 다만 언론으로 등록하고 그 일을 하라.
그러면 이제 의무가 부여되고 또 관리 감독도 가능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언론의 행위를 분명히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음, 그 행위에 대한 음. 사회적 책임과 음. 최소한의 규제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게 사실은 뭐 아이디어가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할 의지와 책임감의 결여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이게 처음 나온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게다가 한참 정점을 찍었다 지금 또 하향 추세인 이 마당에까지 해결이 못됐다면 그동안 네. 뭐 방관하고 있었다라고 봐야 되잖아요. 음. 그래서 저는 사실 그런 것도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이 공공 포털 만드는 것도 사실 부작용이 많지. 네. 그렇잖아요. 아니 왜 국가가 나서서 그걸 하느냐. 그렇죠. 또 그 동기는 결국에는 우호적인 보도가 나오지 않아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잖아요. 지금 생각했을 때 공공 네. 포털이 굉장히 매력적인 어떤 대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 음. 역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음. 이명박근혜 정권 때 음, 이명박근혜 정권이 공공 포털 만든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음. 약간은 좀 비슷한 걸 만든 게 바로 종편이지. 종편. 네. 예. 네. 근데 왜 이 정부에서는 이미 만든 종편을 없애지 않는다면은 여론의 다양성을 위해서라도 진보적 종편이나 하다못해 뉴스 채널이라도 좀 허락할 생각을 왜 하지 않았지? 그게 참 뭐랄까 좀 웃기죠. 그러니까 저쪽에서는 하면은 뭔가 특혜라는 비판이 제기가 됐지만 그냥 밀어붙이는 거고. 그러니까 정부가 돈 모아가지고 진보 매체하자는 게 아니에요. 네. 새로운 뉴스 채널 하나 만들 테니까 당신들 한번 응모해봐라. 응모해 봐라 이렇게. 네. 이렇게 하면은 결국에는 누굴 밀어주겠어요. 지금의 여론지 영상 완전히 보수에 쏠려 있는데. 근데 저는 이미 음, 김용민 PD하고 정상근 선수랑 저랑은 이미 오래전부터 음, 국민 TV 시절부터 음, 종편은 규정대로 음, 방통위원회에서 음. 하면 돼요. 없애야 한다. 아니 규정대로 이게 제어가 심사에서 탈락을 했으면 탈락 기준이 딱 됐으면은 그게 그 방송사를 망하게 하는 게 아니고요. 대주주로 바꾸는 거예요. 만약에 탈락을 했다. 그랬을 때 그 방송사를 또 컨소시엄이 됐든 뭐가 됐든 구성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규정대로 안 했기 때문에 앞으로 방송사 종편은 물론이고요. 그러니까 제일 만만한 논란이 없는 MBN을 없애려고 했더니 호남 출신 아니야 저 장대환. 네. 그러니까 호남 출신 정치인들이 달라붙어 가지고 안 된다고 막았던 거 아닙니까? 저는 TV조선 채널A 어떻게 하려다 보니까 아 이놈들이 말이야 징계를 받은 걸 하나하나 다 행정법원에 걸어가지고 징계가 확정되지 못하게 만들어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두저도 못할 상황이 됐다면은 새로 하나 만드는 게 방법이죠. 나는 큰 문제가 없다고 봐요. 그게. 그러니까 지금 완전 여론 지형인 종편 같은 경우는 다 보수 진영으로 쏠려 있는데 사실 그 모기업이 그렇다면 없앨 수는 없어 기본적으로 없애기 쉽지 않아. 여론 지형이 좀 맞게 하려면은 적어도 하나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진보 대주주 관련된. 교체도 쉽지 않아요. 지금 뭐 보시다시피. 그러니까 지금 방통위원회의 MBN에 대한 이런 계속 제어가 결정이 음. 앞으로 방통위는 방송사에 대해서 허가 취소를 할 수가 없어요. MBN까지 저렇게 지금 계속 살려뒀기 때문에 어떤 지금 방송사가 제어가 기준에 충족을 못 시킨다 하더라도 아웃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제일 좋은 방법은 새로 하나 만드는 거예요. 허락하는 거예요. 뉴스 채널 하나 더 만든다고 뭐 무슨 나라가 망합니까? 뭐 광고 시장이 좀 쪼들리고 기존 방송사들이 싫어할 수는 있겠지. 근데 여러분 엄청 보세요. 싫어하겠죠. YTN하고 연합뉴스 TV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TV조선하고 채널A하고 MBN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근데 이게 광고 시장하고 연관된 문제이기 때문에 음.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아마 아니, 난리 나겠죠. 뭐 네. 이게 특혜 준다 막 그랬는데 아니 자기들도 특혜 받고 방송사 만들었으면서 종편을 처음에 4개 만들었을 때 음. 진보적인 어떤 그런 쪽에서 반발한 게 아니라 보수 진영 보수 매체에서 반발했어요. 왜냐하면 4개나 허용을 하면은 광고 파이가 그만큼 쪼개지기 때문에. 그렇지. 뭐 그때 얘기 들어보니까 1개 정도면은 한 개 두 개. 예, 그 정도 1개 생각했죠. 많으면 2개 정도면 딱 좋은데 4개를 허락했잖아. 네, 그게 정치적인 어떤 결정이었죠, 그게. 그렇지. 그 자체가. 그러니까 아 참 왜 그 과제를 이행하지 않았을까? 내가 그래서 저기 현 정부에 미디어 정책을 세운 분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자기는 아이디어를 다 짜서 올렸대. 미디어 정책을 누군가가 짜긴 짰습니까? 짰어요. 짰어요. 진짜로요? 정말 짰는데 우리가 얘기했던 내용들 거의 다 담겨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올렸는데 그 사람이 역할을 안 했어.
해야 될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짠 사람 말고 그 안을 짠 사람은 올린 사람, 올렸지. 그 보고를 받은 사람이 안 했다는 얘기죠. 아마 대통령도 모르실 거야. 그 중간에서 이게 유야무야된 게. 그래놓고는 그 인간 지금 잘 나갑니다. 아, 잘 나가요? 아, 짜증나요 진짜. 아, 진짜 화딱지가 나네 진짜. 화를 내지 말아야지. 자꾸 너무 화를 낸다 그래서 시청자들께 너무 저 스트레스를 드리는 것 같아서 아, 너무 죄송하더라고. 어느 순간 아니 뭐 우리 시청자분들이 무슨 잘못이 있어? 내 방송 열심히 들어주시는 분인데 고마운 분들인데.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좋은 사람들을 써야 된다. 언론 개혁에 대한 투철한 그리고 저 상대편 개혁당할 대상들의 어떤 그런 욕망과 또 여러 가지 한계들을 정확하게 읽을 줄 아는 사람이 개혁에 손을 대야지. 맞아요. 욕망을 너무 등한시하는 것도 저는 전략상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정말 쭉정이들 다 정리를 해야 돼. 이런 놈들이 보면은 다음에도 또 태먹으려고 막 발버둥 칠 거예요. 회를 먹으려고? 에? 휘발유를 발라놔야 됩니다. 그래요. 아유 정말 참. 아무튼 이 언론계 내부에서도 음, 포털 문제가 공론화가 슬슬 되고 있기 때문에 음. 제대로 좀 논의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그러니까 나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네. 포털 우리 저 동기형 얘기가 정답이야. 검색만 할 수 있게. 네. 그러면은 검색이 된다? 그 기사로 넘어가게 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절대로 포털이 뉴스를 함부로 편집하고 여러분 이 뉴스 보세요 하고 호객하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하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언론계에서는 근데 이쪽에 관심 있는 사람들 얘기를 좀 해봤는데 야, 그게 되겠어? 그러더라고요. 되겠어? 예. 그러니까 이제 정말 싸우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도도 해보. 어떤 지도자냐에 따라 달라요. 네. 아니 정말 개싸움도 정말 회피하지 않을 그런 강단 있는 사람이면 할 수 있어요. 정권 초에. 정권 중반이 넘어가면 못하지. 정권 초에. 다음 정부가 만약에 민주정부고 180석을 가진 상황이다? 할 수 있지. 그 사실 좀 되겠어 하는 것도 웃기죠 지금. 뭐 언론 개혁에 분명 의지가 있으면 네. 지금 뭐든 뭘 못 하겠어요. 예, 그래요. 하여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전 이런 생각도 듭니다.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에서 잘해먹은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그 사람들은 내가 봤을 때는 더 이상 개혁의 동력이 없다고 봅니다. 이분들은 좀 쉬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동안 수고 많이 했으니까 좀 쉬게 하고 새로운 개혁 의지에 불타는 김용민은 빼고입니다, 여러분. 김용민이가 뭐 한 자리 노린다 이런 차원은 전혀 아니고요. 저야 그냥 관객석에서 그냥 응원만 하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앞세우고 그러려면 지도자가 일단 싸울 줄 알아야 돼요. 지도자가 안 싸우는데 그 밑에 사람이 나가서 싸워봐요? 어떻게 되겠어? 그냥 그 사람만 그냥 피철철을 이고 죽는 거야. 대통령이 한번 정말 한번 싸워보겠다 이런 강력한 의지를 갖고 가자. 내가 책임질게. 가자. 이러면 못할 개혁 없습니다. 검찰 개혁, 언론 개혁 다 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못할 게 뭐가 있어? 아니 우리 내 대장 되신 분께서 총대를 메고 나를 따르라 하는데 뭐가 두려워요? 그렇잖아요. 누굽니까? 누구요? 어? 아, 나를 따르라 하는 사람 허경영입니다. 허경영이에요. 네. 그분의 의지라면 뭐. 예, 그래요. 허경영이면 할 수 있습니다. 네네. 뭐 내 눈을 바라봐. 그러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요. 좋은 해법. 우리의 최선의 해법은 그러니까 포털 네. 뉴스를 편집하지 못하게 하고 네. 검색하면 그 사이트로 들어가게 단순히 검색만 가능하게 하자. 요거 그렇게 해서 여론을 왜곡하려는 시도 어떤 특정한 프로파간다를 국민들 머리에 심어줄 그런 욕망들을 다 버리게 한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래요. 국물 없는 기자회 함께하고 계신데 우리 참이슬님께서 용민이 형 달라지지 않아요. 기득권이 얼마나 센데. 아유 참 이런 말씀하시네. 예. 그러니까 지금 시대는 싸울 줄 아는 사람을 요구해야 합니다. 싸울 줄 아는 사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싸우면 되죠. 못할 거 뭐 있어요. 대체 누굽니까 그 싸울 줄 아는 사람이? 허경영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 네 그렇군요. 공중부양으로 아니 한번. 보세요. 내가 뭐 얘기 나온 김에 정봉주 전 의원도 그렇지만 그 양반 저 BBK 때 얼마나 앞장서서 싸웠어요. 그 양반은 사실은 손학규 쪽이었거든. 네. 손학규 쪽이어서
손학규가 경선에서 떨어지고 난 다음에 할 일이 없었어. 근데 정봉주 의원은 그래서 내가 뭐 정동영 후보는 싫어하니 싫어했었어요 그때. 내가 대신에 이명박 반대로 나의 대선에서의 역할을 찾아보자 했던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대선은 정말 이명박이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되거든. BBK 문제와 관련해서 남들보다도 2발, 3발 앞서서 막 싸웠지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감옥 갔잖아요. 야, 난 참 그때 그 원혜영 의원한테 정말 실망감이 큽니다.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데 글쎄요, 저는 좀 생각이 달라요. 그때 그 정봉주 의원 감옥 들어갈 때 그때 이제 민주당 대표 대행인가 그랬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마이크 잡더니 뭐 사람들은 다 정봉주 의원 환송하는데 마이크 잡더니 우리가 반드시 정봉주를 풀어주겠다 그랬어. 반드시 구명하겠다 그랬었어. 그리고 나서 나중에 작년이죠. 총선 때 공천심사위원장이었어요. 그 양반이 원혜영 의원이었어요. 정봉주 어떻게 했습니까? 경선할 기회도 안 줬어. 공천은커녕 경선할 기회도 안 줬어. 뭐 진작에 그 양반이 서울대 엘리티즘이 강한 분이다라는 얘기는 들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뭐 그것 때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정봉주 의원을 그렇게 아웃시킨 거 보면서 아이고 참 그냥 뭐 정치인은 그냥 대중들 앞에서 그때그때 인기 있는 아이템 갖고 트렌드 파리를 하는 존재들이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니 그렇게 저기 정봉주가 감옥 가고 당은 뭐 아무런 도움도 안 되고 뒷감당도 안 해주고 심지어는 저렇게 그 결국 가짜 밑으로 다 드러났잖아요. 얼마 전에 이제 대법원 판결이 나왔고 그런데 1심에서 무죄를 받은 뒤에 공천 신청을 했는데 그걸 그냥 바로 합리적이고 타당한 그런 이유로 자른 게 아니라 그냥 잘랐어요. 그냥 뭐야 무죄 추정 원칙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여튼 그렇게 잘랐단 말이지. 그럼 어떻게 무슨 교훈을 얻겠습니까? 민주당 내에서 아무도 책임을 안 주는 아무도 책임을 안 져주는구나. 내가 당을 위해서 열심히 뛴다 한들 그렇잖아요. 정청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 공천도 못 받았잖아요. 자기가 살신성인을 해가지고 뭐 열심히 당을 위해 선당우사를 했는데 보세요 이번에 법사위원장 아웃됐잖아. 이런 당에서 뭐 의리를 기대한다는 것 자체가 이건 뭐 상당히 좀 어려운 일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당에서 뭔가 개혁을 하려 한다. 그러면은 지도자가 강해야 돼요. 총대를 맬 줄 알고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된다고. 나를 따르라 이럴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야. 누굽니까? 누구냐고 그렇게 물어보시다면 김용민입니다. 김용민. 네, 김용민이에요. 네. 이 김용민이냐 최고위원 김용민이냐 얘기 안 하겠습니다. 자꾸 물어보시면 할 수 없습니다. 예. 네. 그래 정말 이렇게 시끄러우면은 다 손절해 버리는 게 그동안의 민주당에게 강하게 남았던 인상이었습니다. 우리 저 김 총장님 말씀하셨지만 그래서 뭐 저는 누가 훌륭하다, 누가 대안이다 이게 아니라 적어도 민주당에서 뭔가 개혁을 하려 한다 하면은 그 지도자가 온갖 똥바가지를 다 뒤집었을 수 있는 책임을 정말 마지막까지 질 수 있는 자기 목숨을 걸 수 있는 그런 사람이어야 한다.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있었던 민주당 지도부 가운데서 몇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추미애 대표, 난 그분 정말 위대하게 본 게 그 계엄령 선포, 네네. 그 움직임이 있었단 말이에요. 정보가 들어왔어. 여러분 정보 들어오면 다 깔 것 같죠? 못 갑니다. 못 가요. 네. 그럼요. 갔다가 무슨 대치기를 당할지 모르는데 그 겁이 많습니다. 우리 정치인들이 특히 민주당 정치인들이. 근데 깠잖아. 여러분 그건 대단한 사람인 겁니다. 자기 정치적 운명뿐만 아니라 목숨까지 걸고 깐 거예요. 그런 추미애 때 어떻게 됐습니까? 대통령이 나왔고 지방선거 완승이 됐습니다. 지방선거 완승을 이뤄냈어요. 또 한 분이 바로 이해찬 대표 같은 분이죠. 워낙 뭐 풍랑을 많이 겪으셔가지고 산전수전을 다 겪으셔가지고 그 양반이 정말 정치의 신이다시피 한데 그 양반의 어떤 인도로 총선 승리가 또 이루어진 거 아니겠어요? 하여간 추미애 장군과도 같은 분인데 이분 같아야 합니다. 송영길 대표가 그런 분이신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뭐 그렇게 하시리라 기대하면서 그 대표까지 했으면 뭐 할 거 다 해봤잖아요. 대통령 빼고 그렇죠. 여당 대표까지 했으면 자기 인생을 좀 걸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인생을 걸고 정치적 명운을 걸고 그렇게 싸울 때 손해도 보겠지만은
나중에 대통령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디딤돌이 된단 말이죠. 당 대표가 됐을 때 저렇게 신중 모드로 엄중 모드로만 갔다가는 어떻게 되겠어요? 뭐 그는 뭐 볼 것도 없죠. 누구처럼 되는 거지. 누구? 김용민입니다. 김용민을 말하는 거예요. 네, 잘 돼도 김용민 못 돼도 네. 김용민이요. 이 김용민이냐, 김용민 최고냐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김용